밤하늘을 바라보면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맨눈으로 수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우리 은하수의 일부입니다. 은하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온 우리의 천상의 집입니다. 반짝이는 별들, 먼지, 가스,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밤하늘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중력에 의해 함께 유지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면서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떠오릅니다. 은하수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태양계는 그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해왔으며 그 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수의 빛나는 아름다움 너머에는 풀어야 할 신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은하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탐험하며 그 장엄함을 발견하는 멋진 모험에 함께하겠습니다. 아마도 태양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익숙할 것입니다. 최소한 지구와 태양, 달, 그리고 소행성이나 명왕성과 같은 여러 천체들 외에도 8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너머에는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망원경 없이 약 6,000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하나마다 2천만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너무 희미하거나 너무 멀리 있거나 우주의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수에는 이 모든 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더 큰 은하들도 있습니다. 모든 은하는 다양한 별의 잔해, 성간 물질, 그리고 한성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은하들 사이에는 희박한 가스를 포함한 성간 공간이 존재합니다. 태양계의 크기와 그것이 우리 은하에서 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주가 무한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와 인간이 우주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과 엑스레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성간 물질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들은 성간 물질이 매우 희박한 이온화된 수소 원자, 먼지, 그리고 두꺼운 가스 구름에 흩어져 있는 우주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스 구름들이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장소의 것으로 생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태양, 8개의 행성, 그리고 카이퍼 벨트, 키퍼 벨트, 나는 먼 원반으로 알려진 먼 천체들 덕분에 태양계 바로 바깥의 정확한 본질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으로부터 30에서 50 천문 단위, AU,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태양풍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보호막인 헬리오스피어가 우리 태양계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거품은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하여 성간 물질을 막고 대부분의 위험한 우주선과 다른 물질들을 차단합니다. 태양과 주변 행성들이 은하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동안 만약 헬리오스피어가 없었다면 생명은 확실히 다르게 진화했을 것이며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태양의 자기 거품이 끝나고 약해지는 영역은 성간 우주 경계, 인터스텔러 스페이스 보어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플라즈마 또는 이온화된 가스로 가득 찬 자기 거품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는 자기장선을 끌어당기는 태양풍이 헬리오스피어로 물질을 날려보내면서 자체적인 자기장과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헬리오스피어에 존재합니다. 성간 물질에 있는 플라즈마는 헬리오스피어의 가장자리에 내리치는 압력을 가하여 그곳에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태양풍이 성간 우주와 마주칠 때 그 속도는 약 62마일로 느려지며 이전에는 370에서 430마일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지점을 종결 충격, 터머네이션 샥이라고 합니다. 헬리오스피어에서 태양풍이 종결 충격 이후 계속해서 느려지는 영역은 힐리오시스라고 하며 헬리오스피어의 가장 바깥 지점은 힐리오포즈라고 합니다.
헬리오포즈는 태양으로부터 약 115마일 또는 18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태양풍은 멈추고 성간 공간에 자리를 내줍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초기부터 태양계 외부로 진입한 탐사선은 2개뿐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첫 번째 우주선인 보이저 1호는 헬리오포즈에 도달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으며 이 지점은 성간 우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경계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으며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면 지구에서 약 4.37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 엘퍼 센토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3개의 별로 구성된 3중 항성 시스템으로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프록시마 센타우리, 프락시마 센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B는 알파 센타우리 A와 B로 구성된 이중 항성 시스템으로 이 두 별은 각각 G형과 K형으로 분류되는 태양과 비슷한 별입니다. 이 두 주요 별은 겉보기 등급이 -0.27로 맨눈으로 보면 단일 별처럼 보입니다. 시리우스, 시리어스와 카노푸스, 커노퍼스만이 더 밝으며 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B는 알파 센타우리 A보다 작고 차가우며 태양 질량의 0.9배에 불과하고 태양의 광도의 0.5배 미만입니다. 반면 알파 센타우리 A는 태양의 질량보다 1.1배, 광도는 1.5배입니다. 두 별은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79년 동안 궤도를 돌며 이들의 타원형 궤도의 이심률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35.6 천문 단위 AU에서 11.2 AU까지 변동합니다. 이 거리는 각각 명왕성과 태양, 그리고 토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엘퍼 센토리 시스템에서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프락시마 센토리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로 지구에서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천문학자 로버트 이너스가 1915년에 이 별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으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약 7배 작고 온도는 약간 더 낮아 3100켈빈 K입니다. 반면에 태양의 온도는 5772켈빈입니다. 사실 이 작은 별은 목성보다 약 50% 더 클 뿐입니다. 적색 외성은 수소 연료를 매우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오랜 생애를 갖습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현재 상태를 4조 년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은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볼 수 있지만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보통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시스템 내의 다른 두 별인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공전합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A와 B 주위를 도는데 55만 년이 걸립니다. 겉보기 등급이 11인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세 별 중 가장 어두운 별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느린 속도로 빛을 방출하며 태양 광도의 0.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플레어 별로 분류되며 밝기가 몇 분 만에 1등급 이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태양 플레어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플레어는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며 프로키시마 센타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은하수에서 관측된 가장 큰 태양 플레어가 프로키시마 센타우리에서 방출되어 평소보다 자외선 파장에서 14,000배 더 밝게 빛났습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오래 살겠지만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는 수소 공급이 고갈되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될 정도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백색 외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천문학자들은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는 3개의 행성 프로키시마 B, C, D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태양계 밖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들입니다. 적색 외성은 작고 차가워서 행성들이 이 별 가까이에 공전하면서도 여전히 거주가는 구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행성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는 2016년에 발견되었으며
지구보다 약 177% 더 큰 질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키시마 센타우리가의 거주가는 구역 내에 여전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약 0.049 AU의 거리에서 11일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며 이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20배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는 달처럼 조석 고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별과의 근접성 때문에 반대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별의 극심한 반사성과 플레어 때문에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는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태양의 조석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별의 중력 끌림을 느낍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조석력은 태양보다 강한데 이는 달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조석은 단지 바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의 대기에는 지구 대기에 비해 최대 500배 강한 조석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는 단단한 표면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조석력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B의 기후와 날씨는 매우 높은 조석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적색 외성에 거주가는 구역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C는 미니 네이프튠 외계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7배 더 크며 1900일마다 한 번씩 별을 공전합니다. 2019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슈퍼 지구 또는 미니 네이프튠은 예상보다 훨씬 밝게 빛나 보이며 이는 행성이 먼지 구름으로 뒤덮이거나 고리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의 온도가 매우 낮아 별과의 거리와 큰 질량으로 인해 마이너스 233° 셀시어스에 가까운 매우 추운 환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행성을 거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C의 중력 끌림으로 인해 이 별의 속도가 흔들리면서 2019년에 별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C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시각적으로 확인된 희귀한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주변에서 세 번째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프로키시마 센타우리 D로 알려져 있으며 이 행성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3%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별을 공전하며 지구 질량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별과의 근접성 때문에 5일마다 한 번씩 공전을 완료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관찰한 가장 가벼운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과학자들이 알파 센타우리 A, 니겔 켄타우루스라고도 불림, 늘 공전하는 외계 행성의 첫 번째 징후일 수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별의 거주가능 구역에 있는 후보 C1으로 불리는 곳에서 C1은 토성의 절반에서 해왕성 사이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알파 센타우리 A를 약 1.1 AU의 거리에서 공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인 열 이미징을 사용하여 C1이 발견되었으며 약 0.1초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C1이 거대 행성만큼 밝게 보이며 70도 궤도를 가진 행성의 궤도 운동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C1이 알파 센타우리 A의 거주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니 해왕성이나 슈퍼 지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 외계 행성의 발견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질문은 인간이 실제로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새로운 집을 세우려는 우리의 탐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새 별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알파 센타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는 대략 23.5조 마일 또는 37.8조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훨씬 더 빠른 우주선이나 다른 운송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2011년에 퇴역한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는 약 시속만 7,500마일의 최고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데에는 14만 8천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연결된 승무원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이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었을 때 최대 속도가 시속 약 2만 마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 밖으로의 여행이 아닌 달이나 화성으로의 상대적으로 짧은 여행을 위해 설계된 이 차량들이 프로키시마 센타우리로의 여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를 벗어난 유일한 우주선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시속 3만 5천 마일 이상의 최고 속도에서도 이들이 프로키시마 센타우리와 태양계의 모호한 경계에 도달하는 데는 거의 4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우주선들이 별에 가까워지는데 88만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빛이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데에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먼 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달하려면, 예를 들어 한 세대 내에 도달하려면 우주선이 매우 작고 로봇화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부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스로 스타샷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스타칩이라는 라이트 세일 장착 나노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보내는 방식으로 모선이 작은 탐사선을 하나씩 발사하고, 이는 거대한 지상 기반 레이저 배열의 광선을 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요 도전 과제는 지구의 대기입니다. 대기는 레이저와 들어오는 빛을 왜곡하여 우주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소형 레이저를 위성에 장착하여 대기 영향을 실시간으로 평가함으로써 더 강력한 지상 레이저가 우주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총 미국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는 10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10분 동안만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 됩니다. 스타샷 팀은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억 개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 탐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꺼지면 우주 공간을 질주하는 물체는 빛의 속도의 20%에 해당하는 놀라운 속도, 즉 시속 1억 3천만 마일 이상 또는 시속 2억 1,60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우주선은 직경이 10m 조금 넘는 크기로 약 22년 만에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중력과 성감 물질로 인해 상당히 감속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더라도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에는 4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매우 천천히 지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우려는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알파 센타우리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3.26광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29,700년경에 약 3광년 떨어진 최단 거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 동안 이 거리의 천천히 변화는 지구나 태양계의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놀라운 장소이며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인 바너드 별로 이동합니다. 바너드 별은 태양에서 5.95광년 떨어져 있으며 1916년에 이 별을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바너드 별은 약 110억에서 120억 년의 추적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의 2배 정도로 오래된 별로 아마도 은하수의 두꺼운 원반에 속하는 별일 것입니다. 점거나 중년인 적색 외섬은 종종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할 만큼 빠르게 회전하며 이는 별의 밝기를 2배로 빠르게 증가시키는 플레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너드 별은 너무 오래되어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7월 17일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다이앤 피어슨과 그녀의 동료들은 바너드 별이 이와 유사한 플레어를 방출했음을 밝혔습니다. 당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윌리엄 쿠크런이 맥도날드 천문대의 7m 망원경을 사용해 별의 스펙트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궤도를 도는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화를 찾기를 희망했지만 대신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을 발견하여 별이 플레어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년 후 코크런 팀의 조사에서 바너드 별의 뜨거운 불은 플레어가 비록 매우 오래된 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적색 외성의 플레어와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플레어의 온도는 적어도 8000켈빈으로 이는 별 자체의 3100켈빈 온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바너드 별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지구와의 거리는 세기마다 0.036광년씩 감소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인 초당 108km 또는 초당 67마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너드 별은 서기 11,800년경 태양에서 단 3.85광년 떨어진 최단 거리에서 태양에 접근할 것입니다. 바너드 별은 지구의 하늘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로 큰 고유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너드 별의 또 다른 특징은 연간 약 10.4 초각의 큰 고유 운동으로 이는 180년마다 달의 직경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바너드 별은 궤도를 도는 행성으로 인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체계적인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계 행성 탐색의 이상적인 대상이 됩니다. 결국 2018년에 바너드 별 주위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약 6천만 킬로미터, 3,700만 마일 거리에서 233일 주기로 별을 공전하며 지구 질량의 최소 3.2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별의 낮은 밝기로 인해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 않으며 표면의 물은 아마도 얼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이동하여 지구에서 약 8.6광년 떨어진 곳 오리온 자리 근처에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개별 시리어스 A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태양의 2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직경은 150만 마일, 24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만약 시리우스를 우리 태양 옆에 배치한다면 태양보다 20배 이상 밝게 빛날 것입니다. 큰 개자리에 위치한 시리우스는 이중성으로 그리스어 세이로스, 시로즈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빛나는 또는 타오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표면 온도가 거의 섭씨 18,000도에 달하며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으며 태양보다 25배 밝습니다. 북반구의 겨울 밤하늘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시리우스의 극도로 밝은 빛 때문에 시리우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우스 B라는 동반별이 1862년에 발견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몰랐습니다. 시리우스 B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시리우스 A보다 10,000배 어둡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 어두운 물체의 질량을 2005년에 마침내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0광년 이내에 약 131개의 천체가 있으며 이들에는 갈색 외성, 그리고 중갈색 외성이 포함됩니다. 이 중 22개의 별만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밝으며 이는 보이는 빛의 겉보기 등급이 최소 6, 5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밝기입니다. 알려진 131개의 천체는 약 94개의 별 시스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3개는 주계열성으로 23개는 질량이 더 큰 일반 별이고 80개는 적색 외성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21개의 갈색 외성, 1개의 중갈색 외성, WISE J08510.83-071442 이는 아마도 떠돌이 행성일 수 있음. 그리고 6개의 백색 외성을 발견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모든 융합 가능한 수소를 다 소진한 별입니다. 시오츠 별이라는 적색 외성 후보와 동반 갈색 외성은 약 7만 년 전 오르트 구름의 가장자리 근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이 별은 태양에서 약 22광년 떨어져 있으며 아마도 내태양계로 진입하는데 100만 년 이상 걸릴 해성 폭풍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는 이 별의 접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형별인 HD 7977과 같은 다른 별들도 연구되었습니다. HD 7977은 약 280만 년 전에 근접 통과했으며 현재 지구에서 약 24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호작용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도 더 많은 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1500만 년 동안 약 694개의 별이 태양계에 516광년 이내로 접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이아 망원경의 두 번째 데이터 릴리스에 따르면 이 중 26개는 3.3광년 이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7개는 6광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해야 할 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년 전에 태양계에 접근했던 별은 오늘날 태양에서 600에서 6000광년 떨어져 있을 것이며
현재는 수백만 개의 별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미래 근접 풍과 사례 중 하나는 GJ710입니다. 이 별은 태양 크기의 약 60%에 해당하는 오렌지색 별로 덴자리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은 시속 약 5,499km, 즉 시속 32,000마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129만 년 후 이 별은 태양에서 약만 520AU, 천문 단위 거리로 통과할 것입니다. 이는 태양에서 평균 39.5AU 떨어져 있는 여망성 거리의 100대가 넘지만 여전히 태양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지구에 인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궤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GJ710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아마도 외곽 태양계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0천문 단위 이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오르트 구름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르트 구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년 동안 해성 폭풍이 태양을 향해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성이 약 10개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별을 찾는 것은 고대 해성을 발견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년 또는 수천 년 후 지구에서 관측자들에게 흥미로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와 다른 별, 외성들은 약 30광년 크기의 지역 간 성운, 로컬 인터스텔러, 클라우드, 넷 또는 그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성운은 지역 거품, 로컬 버벨,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거품은 약 1000광년 크기의 간성 매질에 있는 특이한 땅콩 모양의 공동입니다. 이 거품이 처음 형성된 지 1400만 년 전에는 태양이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약 500만 년 전 태양이 이 거품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별들은 이 거품 내부가 아닌 표면에서 형성됩니다. 이 거품 주변에는 7개의 별 형성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거품 덕분에 지구에서 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멀리 이동하여 지구에서 약 1344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로 도달하게 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약 6조 마일 또는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현대의 88개 별자리 중 하나로 그리스 신화의 인물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별자리는 베텔게우스, 비텔주즈, 나는 적색 초고성 별을 포함하여 60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지구에서 약 65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직경이 약 7억 6,700만 마일, 1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알려진 가장 큰 별 중 하나입니다. 이 별은 태양의 약 700배 크기이며 질량은 태양의 10배에서 20배 사이에 달합니다. 베텔게우스는 중심부의 연료가 300년 미만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폭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의 중심부는 남은 마지막 연료를 태우면서 블랙홀로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별의 외곽층을 초속 최대 25,000m 또는 초속 4만 km의 속도로 날려버릴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타오르는 종말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며 베텔게우스의 경우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놀라운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의 층은 몇 주 동안 우리의 하늘에서 보름달과 비슷한 밝기로 빛날 것입니다. 문제는 베텔게우스가 지구에서 650광년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베텔게우스가 아직 큰 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베텔게우스가 앞으로 10만 년 내에 또는 우주적인 시간 척도에서 곧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지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보았을 때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다른 유명한 별들은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별들로 오리온 자리 별자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3개의 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순으로 알리탁, 알리팍, 알릴람, 알릴람, 민파카, 민테이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의 허리띠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3개의 초고성들은 각각 태양보다 수천 배 또는 수만 배 더 밝고 몇 배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주로 오리온의 허리띠를 M42, 즉 오리온 섬을 찾는 천체 지표로 사용합니다.
M42는 허리띠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초보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메시의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천체의 보유과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온 서문은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 가장 큰 가스와 먼지 구름 중 하나입니다. 이 서문은 약 200만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장대한 서문은 플러스 4의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 등급에서 플러스 6은 최상의 조명 조건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물체입니다. 직경이 30에서 40광년 사이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서문은 1000개의 별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문 내부에는 젊은 상계 성단이 있으며 이 성단의 별들은 가스 구름에서 함께 형성된 후 아직 중력에 의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단은 때때로 오리온 서문 별 성단이라고도 불립니다. 2012년 국제천문학자 그룹은 오리온 서문 내부에 있는 이 성단이 중심에 블랙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망원경을 통해 오리온 서문에서 가장 밝은 4개의 별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트라페지움, 트러피지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온 서문은 이 젊고 뜨거운 트라페지움 별들의 빛에 의해 밝아집니다. 별의 수명에 비해 이 별들은 약 100만 년의 나이로 매우 젊습니다. 작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오리온 서문의 적외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의 먼지, 별, 구름이 어두운 우주를 배경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성운 내에서 목성 질량의 0.6배에서 목성에 이르는 질량을 가진 540개의 행성 질량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 질량 천체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목성 질량의 이중 천체로 독립적으로 우주를 도는 별개의 천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중앙에 팽대부가 있고 그로부터 나선 팔이 뻗어나오는 평평한 회전 디스크처럼 보입니다. 우리 나선 은하에는 많은 작은 팔과 단 2개의 주요 팔이 있지만 천문학자들은 원래 4개의 주요 팔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들의 중앙 막대의 끝에서 감겨 나오는 2개의 팔이 은하수의 아름다운 나선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은하수의 두 주요 팔인 방패자리 센타우루스자리 팔과 페르세우스자리 팔은 두꺼운 중앙 막대의 끝에서 보이는 반면 현재 격화된 2개의 작은 팔인 노르마 팔과 궁수자리 팔은 주요 팔 사이에 위치하며 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팔은 주로 가스와 별이 형성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주요 팔은 젊은 별과 오래된 별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팔을 따라 형성된 수소 구름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대형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페르세우스 팔은 약 9도의 나선형 확장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6만 광년이 넘고 너비가 1000광년에 이르며 유명한 게 성운과 이중성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패자리 센타우루스자리 팔은 길이가 약 5만 5천 광년이고 너비가 1000광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페르세우스 팔과 방패자리 센타우루스자리 팔 사이에 두 눈에 띄는 나선 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빈 공간에 떠 있는 것은 아니며 작은 나선 팔인 오리온 백조자리 팔의 가장자리, 즉 오리온 팔 또는 국부팔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선 팔은 약 10,000광년의 길이와 3,500광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분석에 따르면 그 길이가 2만 광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팔은 오리온 자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만 6천 광년 떨어진 오리온 팔의 내부 가장자리, 국부 거품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오리온 팔의 길이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년 또는 은하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양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태양은 약 18에서 20번의 궤도를 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태양계는 초당 약 220km, 즉 빛의 속도의 0.73% 속도로 은하수를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태양계는 1광년을 이동하는데 약 1400년이 걸리며 1천문 단위 AU를 이동하는데 8일이 걸립니다.
황도면을 따라 태양계는 황도대 별자리 중 정갈자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은하수 내에서 이 위치에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지구에는 여전히 공룡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류가 멸종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에서 우리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하도 행성계처럼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의 많은 별들이 치명적인 나선 8을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은하를 공전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95%의 별들은 거주 가능한 행성을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밀집된 별들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이러한 별 무리를 통과하는 모든 별에게 치명적입니다. 은하의 회전과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태양계는 나선 8 사이의 더 평온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은하 중심에서 충분히 떨어져 공전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은하 내에서 지구와 그 행성 형제들은 조용하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에서 약 9,500광년 떨어진 반페자리 성자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은 UAE 스쿠티입니다. 이 별은 알려진 가장 큰 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11억 8천만 킬로미터로 태양 반지름의 1700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별의 직경은 8천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즉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9,300만 마일에 해당하는 8천문 단위 AU입니다. 이 초거대한 별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그 외곽 금연은 목성의 궤도 바깥까지 뻗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5배 더 먼 곳입니다. 별에서 방출된 가스 섬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400배에 달하며 명왕성 궤도를 훨씬 넘어서까지 확장됩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 내부에 100만 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지만 UAE 스쿠티 크기의 구체에는 50억 개의 태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UAE 스쿠티는 초거성으로 분류됩니다. 분류는 초거성 및 일반 거성 다음에 오는 분류입니다. UAE 스쿠티는 크기 면에서는 가장 클 수 있지만 가장 무겁거나 질량이 큰 별은 아닙니다. 질량이란 용어는 별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거운 별은 R136A1도 태양 질량의 약 300배에 달하지만 태양 반지름의 4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UAE 스쿠티는 태양보다 훨씬 크지만 태양 질량의 7배에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질량이 크다고 해서 UAE 스쿠티가 매우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표면은 태양의 표면보다 거의 절반 정도 덜 뜨겁습니다. UAE 스쿠티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이 별이 변광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과 핵융합의 불안정한 싸움으로 인해 표면과 근처에서 물질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광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천문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며 별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UAE 스쿠티는 많은 다른 별들처럼 행성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안쪽의 외계 행성들은 이미 주인별의 확장으로 인해 삼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UAE 스쿠티는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그 외계 행성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다가가면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천체의 수수께 끼인 궁수자리 A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우주 괴물입니다. 궁수자리 A는 평범한 블랙홀이 아닙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 개의 태양을 단일 점으로 압축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시공간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중력 특이점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우리 나선 은하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랙홀은 공간 내의 질량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은 그 주변의 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주변 물질은 뜨거워지면서 판지 가능한 반사선을 방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망원경은 블랙홀이 주변 별들의 운동에 미치는 중력 영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며
공수자리 A는 광학 관측을 방해하는 두꺼운 먼지층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적 장막을 뚫기 위한 스마트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전 지구에 걸쳐 있는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인 사거리 지평선 망원경 EHT은 2019년 4월 역사상 두 번째로 블랙홀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얻었습니다. 이 발견은 EHT 협업이 2019년 더 멀리 있는 메시의 87 은하 중심의 블랙홀 M87의 첫 사진을 공개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공수자리 A는 밝은 배경의 흐릿한 윤곽으로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이 격동적인 영역은 축적 원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게 때때로 X선 선광을 일으킵니다. 공수자리 A는 M87보다 덜 무겁고 1000배 이상 작지만 두 블랙홀은 놀랍도록 비슷하게 보입니다. 공수자리 A 주변의 가스 원반은 5에서 30광년 거리까지 뻗어 있으며 최대 화씨 1800만 도, 섭씨 1000만 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회전하고 있으며 거의 최대 속도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질 유출에서 나오는 X선과 전파를 측정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를 사용하여 은하수 내 초대질량 블랙홀의 회전 속도를 연구합니다. 블랙홀의 회전 속도는 A라는 문자로 나타내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특정 블랙홀의 최대 회전 속도를 나타내며 이는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리학자들은 공수자리 A가 0.84에서 0.96의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블랙홀의 크기로 결정된 상한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블랙홀의 회전은 다른 천체와는 다릅니다. 블랙홀은 사거리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외부 비물리적 경계에 의해 정의된 시공간 영역이며 그 너머로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행성, 별, 소행성처럼 물리적 표면을 가진 꽃의 천체와 달리 블랙홀은 시공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회전하며 에르고스피어 내의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현상은 프레임 드래깅 또는 렌즈 트링 효과라고 불리며 블랙홀의 회전을 이해하는 것이 그 주변의 시공간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블랙홀 주변의 프레임 드래깅은 이상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회전하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시공간의 회전으로 인해 빛의 경로가 꼬이거나 굽어지며 이로 인해 회전하는 블랙홀의 중력이 빛의 경로를 굽히는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합니다. 프레임 드래깅 효과는 빛의 고리와 블랙홀의 그림자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빛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블랙홀의 이론적 최고 속도는 블랙홀이 물질을 먹고 자라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질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블랙홀의 회전이 증가하지만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각운동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더 질량이 큰 블랙홀의 중력 인력은 더 강해 그들을 더 빨리 회전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는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된 블랙홀인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0.89에서 0.91 사이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 450만 개의 태양 질량을 가진 공수자리 A는 0.84에서 0.96 사이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러나 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공수자리 A가 실제로는 블랙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 그것은 암흑 물질의 거대한 농축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어두운 풀을 상상해 보세요. 공수자리 A는 블랙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은하수의 은하에게 위치한 매우 밝은 전파 방출체입니다. 천문학계는 G2 가스 구름이 공수자리 A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그것을 끌어당기고 파괴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G2 가스 구름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G2 가스 구름과 공수자리 A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G2는 평범한 가스 구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스 구름이 블랙홀 가까이 지나가면서도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확장된 차가운 저질량 가스 구름이고 다른 하나는 먼지가 많은 물체와 같은 매우 밀집된 구간으로
G2가 진압할 때 탐지된 방출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공수자리 A가 실제로는 블랙홀이 아닐 가능성에 더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은하수의 중심이 실제로 암흑물질 덩어리일 가능성에 흥미를 느껴 우리 은하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 중심을 대체한 후에도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은하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수 외곽 헤일로에서 회전 곡선의 동작은 인근 S별들이나 전파원인 공수자리 A와 연결된 별들의 동작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탐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페르미움과 관련된 입자 군인 다키노가 은하수 중심의 질량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닐의 극단적인 특징, 예를 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외에도 다키노가 거대한 물체로 뭉친다면 블랙홀과 동일한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공수자리 A는 대부분 활동을 멈추고 가끔 가스나 먼지를 흡수할 뿐이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향후 관측은 이러한 미스터리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 질량 및 중간 질량의 블랙홀은 거대한 별들이 핵융합을 멈추고 중력 분기를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형성됩니다. 공수자리 A와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로 직접 붕괴할 수 있는 별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더 작은 블랙홀이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이 형성되거나 더 작은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삼켜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수자리 A는 은하수의 중심에 자리한 우주적 신비로 여전히 천문학적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은하의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구조 1917년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은하의 크기를 최초로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는 먼저 구상성달의 공간 분포를 결정함으로써 은하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이전에 믿어졌던 것과는 달리 셰플리는 은하가 매우 거대하며 태양이 은하의 중심보다는 그 주변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상성단이 은하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하여 그는 은하의 직경이 약 10만 광년, 즉 60만 조 마일에 달한다고 계산했습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값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정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은하수의 별 원반은 셰플리의 모델에서 예측한 크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암흑 물질, 즉 보이지 않는 물질은 예상보다 더 큰 부피를 차지할 수 있으며 중성수소는 다소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최근 계산에 따르면 일부 가시적인 별들을 포함하는 암흑 물질 영역의 직경은 약 200만 광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다수의 위성 은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하수는 천여자리 초은하달의 하위 집합인 국부은하군에 속해 있으며 이는 다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최소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적어도 그 수만큼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은하수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뱅에서 나온 방사선인 우주 배경 복사 CMB를 기준으로 우주 물체들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은하수 은하가 국부은하군 내에서 약 600km/s, 372마일s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아마도 빅뱅 후 암흑 시기가 끝난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은하핵은 블랙홀에 의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X선과 적외선을 방출하며 그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 구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은하의 영역 외부에서부터 블랙홀로 물질, 특히 은하면의 수직인 Z 방향의 가스가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스가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중심 물체의 강력한 중력이 가스를 빠르게 회전하는 원반으로 압축하며 이 원반은 블랙홀에서 약 5에서 30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은하핵 주변에는 주로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한 투영 인구별로 구성된 거의 구형에 가까운 별의 팽대부가 있습니다. 별의 금속 함량, 즉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양은 별들을 세 가지 주요 인구 집단으로 나눕니다. 3형 인구별은 가장 오래되었고 I형 인구별은 우리 태양처럼 가장 젊습니다.
은하의 원반 부분에는 0에서 100억 년의 나이를 가진 I형 인구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선 팔에는 더 젊은 별들이 있습니다. I형 인구별의 궤도는 잘 정돈되어 있으며 은하 원반의 중간 평면에서 대략 원형 경로를 따릅니다. I형 인구별로 구성된 젊은 성단은 별들이 느슨하게 묶여있어 열린 성단으로 불리며 오래된 구상 성단과 대조적입니다. 2형 인구별에 비해 I형 인구별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를 종종 금속으로 지칭합니다. 가장 오래된 I형 인구별은 다소 이심률이 높은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반 평면에서 최대 3,000광년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며 금속 함량은 태양의 0.1배입니다. 반면 2형 인구별은 질량이 태양의 0.8배 이하인 별 헤일로와 팽대부의 구형 성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 100억에서 130억 년에 달합니다. 이들의 궤도는 I형 인구별보다 더 무작위로 방향이 정해지며 매우 타원형입니다. 구형 성분 전체로 보면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2형 인구별은 구상 성단에서 발견되며 이 성단들은 은하 중심 주변을 벌이 벌집을 도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어 천문학자들이 은하의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3형 인구별은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거의 무거운 원소가 없으며 빅뱅 직후 원시 우주에서 처음 형성된 별들로 여겨집니다. 이 별들은 매우 거대하고 뜨거웠으며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기 위해 빠르게 연료를 태웠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일부 원소를 우주에 흩뿌렸습니다. 3형 인구별은 이후 별들에 포함된 최초의 무거운 원소를 생성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초 은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별들과 관련된 수많은 구상 성단이 이 별들과 섞여 있으며 별들과 성단 모두 은하액을 거의 반사형으로 공전합니다. 우리 은하는 지름이 수십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뜨거운 가스 헤일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헤일로는 은하를 둘러싼 구형의 별 구름으로 그 질량은 은하수의 모든 별들의 총 질량과 거의 동일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의 헤일로가 2개의 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라날 천문대의 연구에 따르면 외측 헤일로의 별들은 약 115억 년 된 반면 외측 헤일로는 작은 은하계 시스템에서 온 별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일로의 별들은 은하수 원발의 대부분의 별들보다 나이가 많고 금속 함량이 낮습니다. 헤일로에는 가스와 암흑 물질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십억 년 전 두 은하가 충돌한 증거로 작용하여 은하수가 역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은하수의 별 헤일로에서 천문학자들은 RRI의 변광섬으로 알려진 200개 이상의 먼 변광섬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종종 구상 성달에서 발견되며 천문학적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표준 족불로 사용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약 1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거의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간 지점에 해당합니다. 우리 은하의 물질 중 약 90%는 암흑 물질로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10에서 15%는 주로 가스와 먼지로 구성된 가시 물질입니다. 은하수의 회전에 대한 가스와 먼지의 시뮬레이션은 다량의 암흑 물질이 보이지 않는 헤일로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은하수의 별들은 관측된 것보다 훨씬 느리게 공전할 것입니다. 은하수의 먼지로 이루어진 띠는 맑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수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하 원반 전체를 사진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있는 은하수의 모든 모습은 예술가의 렌더링이거나 다른 나선형 은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은하 내부에서만 이미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은하수의 전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하수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믿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은하수의 형태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별들의 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의 띠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은하수의 원반을 내부에서 바라본 결과로 우리 은하가 대부분 평평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구와 우주에 있는 많은 망원경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련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은하수의 원반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과 유사합니다. 별들이 띠에 집중된 것은 은하수가 나선 은하라는 증거를 더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타원 은하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은하의 별들은 하늘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며 단일띠에 집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하수에 대한 초기 이론은 약 100년 전까지 은하가 몇천 광년 정도의 너비를 가진다고 제안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은하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 은하 내의 작은 물체들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은하를 발견했으나 당시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해성 관측자였던 메시에는 하늘에서 해성이 아닌 것으로 확신하는 여러 개의 희미한 물체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해성 사냥꾼들이 비슷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메시에는 목록에 110개의 성당과 나선 성운을 포함시켰으며 각각의 M과 숫자를 붙였습니다. M51 등 천문학자들이 이 희미한 나선 성운을 이해하는 데 거의 300년이 걸렸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성운들이 섬 우주 또는 은하수 외부에 존재하는 우리 은하와 유사한 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나선형 물체들이 은하수 내의 가스 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나선 성운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1923년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 현재의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하던 중 그 성운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섬을 발견했습니다. 세페이드 별의 광도, 밝기와 주기, 별의 밝기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관계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빗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주기 광도, PL 관계라고 불리며 천문학자들이 세페이드 별의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그 별의 실제 밝기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주기는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밝기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허블은 PL 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N31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관측한 세페이드 별이 우리 은하 밖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나선 성운에 대한 논쟁을 종결지었고 그들이 실제로 은하수와 유사한 먼 은하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허블은 세페이드 변광섬을 이용해 은하의 거리를 계속 연구했으며 1929년에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블은 세페이드 변광섬으로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고 스펙트럼의 적색 근위를 통해 그들의 속도를 추정하여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즉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블은 후퇴 속도, 즉 후퇴 속도가 우리로부터의 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허블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허블의 후퇴 속도 추정치가 매우 높았는데 당시 천문학자들이 여러 유형의 세페이드 변광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은 약간씩 다른 주기광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 즉 허블 상수의 값이 정밀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값은 약 65km/s로 이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1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 멀어질 때마다 속도가 65km/s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연구가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은하를 연구함으로써 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은하 형성에 대한 연구는 약 50년 전 이건 린든벨, 샌디지의 작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은하 외의 은하를 관찰함으로써 우주의 진화에 대한 풍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별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은하는 우리 은하수입니다. 다른 은하들은 별별로 세부적인 관찰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를 이해하는 것은 넓은 우주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현대 우주의 별들 중 약 50%가 은하수와 유사한 은하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의 역사와 발전은 우주 진화의 축소판입니다. 빅뱅 직후 약 136억 1천만 년 전에 은하수는 우주의 질량 분포에서 작은 과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밀들은 은하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이 형성된 구상성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은하수 물질의 약 절반은 다른
먼 은하에서 기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 별들과 별 집단들은 현재 은하수의 별 헤일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성간 물질이 원반 모양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원반은 이후 세대의 별 형성 장소가 되었습니다. 은하수는 역사적으로 많은 작은 은하를 흡수하면서 점차 현재의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은 지난 120억 년 동안 은하수가 12개 이상의 작은 은하와 합쳐졌다고 제시하며 그중 특히 거대한 은하인 크라켄은 약 110억 년 전에 은하수와 합쳐졌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은하수는 타니스 메이저 외소 은하를 흡수하며 그 별들을 은하수의 나선팔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하수는 시속 25만 마일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은하는 약 45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국부은하군에서 가장 큰 두 은하이며 3호 중력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합쳐질 운명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기 전 이 두 은하는 중력적으로 서로 묶였습니다. 이 합병은 지구의 밤하늘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지구 사이에 위치한 우주의 한 지점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의 태양계가 이 거대한 사건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하들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충돌이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가 각각 약 1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현재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체가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되는 것처럼 안드로메다는 중력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은하수와 더 가까워지고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약 40억 년 후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격렬한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서로를 찢어놓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나선 은하의 독특한 형태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적 파괴는 두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충돌하여 합쳐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은하수나 안드로메다는 더 이상 개별 나선 은하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은하, 즉 타원 은하가 형성되어 우리의 태양계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약 75억 년 후 태양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킬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약 40억 년 내에 태양 복사선이 점차 증가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성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합병 후에 지구상의 생명이 오래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되면 인류가 우주여행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와 태양계를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주의 다른 관점에서 안드로메다와 은하수의 충돌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적 사건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펼쳐지는 우주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앉아 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원소들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 태어난 우주의 자녀로 이제 끝없는 우주의 어둠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